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33회 대비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기본 이론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23회 이제 노무사 합격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 8년차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법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 공무망 ESG 현장 평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일타혁신 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관련해서요, 제 책을 보시면은 이제 2차 교재로 노동법 요회 제8판이 이제 올해 나왔고요. 그리고 판리를 푸는 노동법이 이제 제3판까지 나왔고, 그리고 사리를 푸는 노동법이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교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소송 노동법, 자, 이게 이제 3판으로 출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돌다리도 두 뒤로 가야 되죠. 마음가짐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변경되고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노동법 1, 2, 민법, 사회부장법, 그리고 선택과목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배점이요, 우리가 이게 40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25문제였죠. 이 각각 25문제가 이제 40문제로 변경되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주의할 점이요, 공부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과거에 25문제로 우리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의 100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평균 60만 맞으면 되잖아요. 평균 60이면 24개.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차피 노동법은 2차에서 연계가 되니까 어차피 2차에서 노동법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60점, 보통 70점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 80점까지는 무난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법에서 20점을 플러스 맞고요. 여기서도 또 20점을 플러스를 맞았어요.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20점을 플러스 맞고, 여기서 20점을 플러스 맞고, 여기서 20점을 플러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좀 싫은 거 있죠. 공부하기 싫은 거. 저는 이제 민법이, 제가 법대 졸업생이니까 민법이 편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민법이 좀 힘들 거야. 그러면 민법을 우리가 꺼라고라 가는 거죠. 마이너스 20 잡고, 그리고 또 선택 과목에서 이제 마이너스 20 잡고, 사법법을 예를 들어서 평균 제로를 잡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만일에 잡았다. 그러면 평균 내서 어떻게 60점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0점짜리, 즉 우리가 명과하면 되는 과목 두 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민법이나 예를 들어서 비법이다. 그러면 민법하고 여러분들 사법법이라던가 또는 선택 과목 하기 싫죠. 요거를 최소치로만 공부하고 우리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어. 그래서 적게 공부하신 분들은 한 2주, 좀 많게 공부하시면 2달 넘지 석 달 정도 공부하셔도 1차는 어제 패스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문제는 얘가 40문제로 변경됐다는 거죠. 자, 40문제로 변경되면요, 우리가 60을 맞으려면은 24문제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꽈락이 10문제였죠. 과거에는 종전이 10문제였어. 종전 10문제. 자, 10문제면요, 막말로 진짜 공부를 안 했는데 재수로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7개만 맞추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한 줄 세우면 맞겠죠. 25개 중에 7개 맞는다. 되게 쉽죠. 자, 그런데요, 지금은 꽈락 점수가요, 16개입니다. 16개. 자, 40문제에서 16개를 맞으려면요, 그냥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전범위를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10문제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빈출되는 파트 있죠. 거기만 보시고 나머지 어려운 거 그냥 과감하게 다 버려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법대 가니까 경영가 어렵습니다. 그럼 회계 원리 이쪽 다 버려버려. 그리고 나오는 거 어떻게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애매해진 거죠. 애매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실 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노동법이 이제 40대로 늘어나면요, 부속법령에서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2차랑 전혀 무관한 부속법령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 이제 그동안에 꽈락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공부하던 과목을요,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베이스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으로. 왜? 노동법은
80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80 맞기가. 한 70점대는 가능할 거야. 근데 80 맞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 과목을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2차 위주로 공부하던 노동법을 이제 어떻게 조금 베이스업을 시켜서 노동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어쨌든 1차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한정돼 있는데 1차에 투입할 시간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1차 노동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응시 인원 및 합격자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매년 응시생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응시생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률은 좀 심해질 거고요. 보통 재작년에 이제 이게 표준 점수 때문에 합격자가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300명이에요. 원래는 300명. 300명 플러스 알파야,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숫자를 표준 점수를 잘못 돌려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올해 이거를 원래 숫자대로인 300명 플러스 알파로 하기에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300명, 거의 400명 가까이 뽑았죠. 근데 이 숫자는 내년에 더 줄어들 겁니다. 올해는 더 줄어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고인노무사 시험이 갈수록 경쟁력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출제 경험 및 출제 포인트 분석인데요. 먼저 노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그리고 어떤 인사명령, 그리고 징계 절차,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조문들이 처음에 총론 파트, 그리고 근로관계,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조건에 관한 임금, 근로시간, 휴식과 관련된 연차, 휴가, 그 다음에 특별보호에 따른 여성과 소녀 특별보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 징계, 그리고 해고, 기타 법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법령이 우리가 10개의 기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가 각 법령에서 이제 10개씩, 각 하나씩에서 10개가 출제가 됐고요. 영역별로 보면은 골고루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쭉 다 포진되어 있어서 노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별법 빼고는 노원 파트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특별법에서 2개가 출제된 법이 있어요. 2가지 법에서 한 문제가 아니라 법이 2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40문제가 늘어나면요, 그만큼 부속법령에서 출제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경우는 노동상권에 관한 법을 우리가 구체한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그래서 노동상권에서 첫 번째가 단결권. 단결하면 그 결과 뭐가 되죠?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총론 나오고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에 뭐 하느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회사 측과 자주로 교섭하고, 그리고 단체박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섭을 했는데 교섭이 결렬돼서 단체발 체결을 못해요. 그러면 실력 행사로서 쟁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쟁의를 하기 전에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상권에 관한 부분이고요.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노동상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관련 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노동상권에 관련된 법 내용이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포진되어서. 그리고 이제 부속법령이 4개가 있는데 이 부속법령 4개에서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각각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그 패턴이 깨졌죠. 그래서 특별법 2개에서 우리가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비율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과목당 한 문제에서 과목당 말을 잘못했네요. 부속법령 한 문제 한 법당 우리가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될 것이라는 걸 작년에 어떤 출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대충 공부한다. 그러면요, 부속법령을 우리가 작년처럼 대충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동법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법이나 사법법에서 점수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1차는 거의 떨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법령은 노원 같은 경우에 기간제법, 남녀고병법, 파견법, 산안법, 최저임금법, 외국인 고용법,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직업안전법, 근참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트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화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이런 식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근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 이론에서는 25문제로 출제했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한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 이 법령인데 이 법령이 보시면은 18, 19, 21, 21, 19. 그러면 대략 평균 20개 내외가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고요. 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20개에서 조금 밑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11개, 20개, 14개, 17개, 17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20개에서 한 3개 정도가 좀 빠지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하게 8만 묻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자, 보통 이제 한 2문제 내외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2문제 출제되었고, 장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판례만 묻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됐네요. 그리고 조합형은요, 요거는 법조문과 판례가 같이 섞여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이 이제 보통 한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노트는 이제 갈수록 좀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1개, 이때는 좀 실수로 적게 나왔고요. 최대치로 많이 나올 때 10개, 6개 내지 7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자, 우리가 1차 책도요,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혀 그 어떤 출제 경향을 모르고 공부하면 있는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우리가 법령만 봐도요, 판례 다 버리고 순수하게 법 조문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요, 노동법 평균 60은 맞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케어가 된다 싶으시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노동법 공부할 때 판례 있는 건 다 버리고요. 그냥 법조문 있는 건 봐도 평균 60은 나온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는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조금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는 이제 그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답형이 있고요. 오답형이 있고 또 모듈형이 있고 사고형이 있습니다. 정답형 문제는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맞죠? 정답형이 다음 중 맞는 것은, 오답형은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출제위원회인데 지문이 있죠. 법조문이고 판례 결론이 있는데 이걸 이제 예문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형은요, 예문 4개를 바꿔야 돼요. 오답형은요, 예문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뭐가 쉽다? 후자가 쉽죠. 그래서 딱 보시면 25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답형이요, 거의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20문제까지는 안 되는데 보통 이제 한 19개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21, 19, 17, 18.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 처음에 이제 20개 시작했다 19개, 22개, 16개, 15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한 18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빠졌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출제 경향이 조금 높아졌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오답형 문제가요, 출제 문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정답형 보시면 원래 몇 개 안 돼요. 한 서너 개 정도 내외인데 2개, 3개, 6개, 5개, 3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3개, 3개, 하나. 여기 보시면 노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5개, 7개. 됐죠? 근데 여러분들 노1보다요, 노트가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는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노1보다는 노트가 공부가 더 쉽습니다. 판례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더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는 우리가 박스형 문제라던가 또는 다음 중 맞는 것끼리 고른 것을, 쉽게 말하면 그냥 박스형 문제에서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맞는 지문끼리 묶인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모듈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듈형 문제가 보통 한 2문제 내외로 나오는데 요것도 갈수록 어떻게, 이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한 문제, 2문제, 2문제, 3문제, 3문제. 요것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사고형 문제는요, 우리가 이 정답형, 오답형, 그리고 모듈형, 여기까지는요, 지문 자체를 그냥 단순한 개만 맞춰요. 지문 딱 주고 요거 뭐가 틀렸는가,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사고형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판례 지문이라던가 또는 법률 규정이라던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사고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문제. 이게 사고형 문제고, 사고형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제 사고형 문제도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3문제는 좀 많고 한 2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오답형이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출제 지문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핵심 소송 노동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기출 지문을 다 형합해 지났습니다.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99.9%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지문 다 형합해 치라고요. 또 오답형 문제는 그 기출 지문 위에 작은 글씨로 첨으로 다 오답 변형 지문을 다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객관식 문제 푸는 과정을 단권화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변형 포인트를 제가 이제 단권화시켰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차후에 민법이라던가 사법법을 공부하실 때 객관식 문제로 여러분들이 단권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서에 객관식 문제 기출 지문을 현출화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시험이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 자, 그건데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더 심하게 어려워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출제 문제가 좀 다양화되지는 그런 특징은 좀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판례에 따른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 조문과 판례가 섞여 있는 조합형 문제고요. 옳지 않은 거 오답형 문제네요.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시면은 자,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은 쟁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거 노조법 37조 제2항 규정입니다. 맞는 규정이고요. 자, 2번 노동조합은 쟁의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것도 법조문이죠. 노조법 38조 제3항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조합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의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근거 조문은 우리가 노조법 41조 조합원은 찬반 투표죠. 자, 조합원은 찬반 투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되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사를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된 때는 직접 선거뿐만 아니라 간접 선거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 조문을 보시면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니까 직접 선거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간접 선거가 가능한 것처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으로 노조법 41조 강행규정성을 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판례 문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사연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퇴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이제 노조법 46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노동조합은 쟁의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쟁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노조법 44조 1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법조만 보시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깔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정답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답형 문제인데 판례형 문제네요. 그러면 모든 지문들이 다 판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1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인자의 사업 운영 지장 여부와 관계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판례 지문이 아니라 이거는 법조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조법 제5조 2항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 조합원 자격이요. 해당 회사 소속 조합원인 종사조합원, 종사근로자, 그리고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합 활동을 하는 거를 비종사 근로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 이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비종사 근로자랍니다. 자, 비종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돼요.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유노샵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 사용자는 단체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문상 불이익하는 할 수 없다. 자, 유노샵 규정은 뭐냐 하면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노샵 규정은 내가 너를 뽑는데 너는 대신에 이 노조에 무조건 가입해. 너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채용한 거 없던 거로 해. 그게 유니샵 규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단체박에 만일에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요. 유니샵 협정 그 내용 자체에서 실무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체박에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다. 단체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 함정이 있네요. 자, 일반적인 유니샵 규정은 뭐냐면은 해당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고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제명을 이유로는 우리가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조법 81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PPT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질의 지문을 추측을 해가지고 좀 실수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니협정이 체결된 사업장 사용자는요, 단체별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제명이 된 것을 이유로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요거 맞는 겁니다. 좀 문장 자체가 좀 꼬여 있네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유니샵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여기 보시면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라면은 그 해고는 취소 행위를 본다. 자, 기본적으로 해고를 했는데 해고가 잘못된 거라고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무효 판결을 합니다. 여기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취소가 아니라 이게 무효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일정 범위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박을 적용하기로 규정을 한 경우, 자, 단체박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로 적용된다. 자, 기본적으로 단체박 규정은요, 우리가 크게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나누는데,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에게 미치고요. 자,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 관계하는 부분으로서 노동조합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 규범적 부분은요, 조합원에게 미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통항목이라던가 또는 특별히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원칙은 모든 조합에 미치는데 거기에 이 조항은 누구에게만 미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특정을 했다. 그렇다면 이때는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단결할 자유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헌법 10조 행복주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 헌법 21조 결사의자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모듈형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A급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부속법령을 다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출 지문 위주로 보는데 요건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던 시행령 부분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요,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 알려줘야 할 최저임금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요. 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할 근로자 범위 리을 최저임금은 효력 발생 연월일 딱 돼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4개 나오면 에이 설마 4개 다 맞겠어? 해가지고 뭐 기역 디귿이라던가 뭐 니은 리이라던가 이런 규칙성을 잡아가지고 보통 2개 있는 걸 많이 찍습니다. 또는 3개 있는 거. 근데요, 우리가 시행령 규정을 보시면은 이 각 호 내용이 보통 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4개 있는 게 의외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다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모듈형이면서 이게 그 사고형 문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박스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지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냥 OX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노조법,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 즉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23조 제1항.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돼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적용 안 되는 것들,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적용 안 되는 규정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차 빈출 지문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동거 5명 이상인데 동거는 친족만 사용한대. 이거는 처음부터 근기법이 전면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고요. 자, 니은 보시면은 상시 한 명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비공무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장은 공무원 플러스 비공무원을 다 합한 숫자가 전체 근로자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5인 이상 당연히 되겠죠. 요거 적용됩니다. 자, 디귿 상시 3명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23조 제1항은 5인 이상만 적용되죠. 근데 여기는 3명이잖아. 3명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5인 미만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5인 미만 규정만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상시, 여기 나오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네요. 유치원, 교사. 자, 사용하는 종교단체.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는요, 영리사업, 비영리사업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건 뭐야? 리은과 리을 두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부서법령 비준도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조법, 여기랑 관련된 판례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사시문제로 바뀌기 전부터 저는 기본 80을 목표로 강의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잘 따라가시면 어지간히 하면 여러분들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못하실 때 한 70점대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 올해 노동법을 처음 하신다 싶으시면요, 기초인문 특강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강의교육서에 기초인문 특강 듣고 오시랬죠. 예, 무료이기 때문에 요거 꼭 듣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요, 우리가 노동법을 처음 접하실 때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럼 수업 들으실 때 이게 뭔 소린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내용인데 이게 가장 기본법인 헌법, 민법, 형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3강으로 정리한 특강이니까 요거는 꼭 듣고 오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작년 32회 1차 노동법 기출해설 특강이 또 실려 있습니다. 유튜버 검색도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한 이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1.5배속 정도로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노베 있으니까 문제 못 풀지. 문제는 체감을 하라는 거지. 아, 시험 문제가 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 목표로 점수를 맞으려면 이 정도 공부는 했겠구나. 그걸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다 링크돼서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요, 자, 우리가 A급 문제는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미기출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자, B는요, 지문 중에 좀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지문 중에서 소거법으로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또 모듈형 문제, 그리고 또 창의형, 사고형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제가 B급으로 잡았고요. 자, C급은 거의 순수 기출지문만 준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C급으로 잡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거의 다 C급이야. 거의 다 C급.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25문제 중에 우리가 평균 60을 맞으려면요, 16개를 맞으면 평균 6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의 그냥 기출지만 보셔도 노동법 평균 60은 맞는 거고요. 타 과목에서 이제 로스되는 점수를 위해서 노동법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B급도 8문제, 9문제. 그 다음에 A급 보시면 노원이 조금 어려웠어. 노원이 부서법령에서 이제 미기출 지문들을 좀 많이 내서 조금 어려웠고요. 자, 노트는 거의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우리가 반영했을 때, 부속 법령이 좀 비중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미기출 지문이 많아진다면요. 다 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차 하시면서 그 부속 법령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미기출된 내용을 다 본다. 그럼 미친 거죠. 산업법과 하더라도요. 우리가 거의 뭐 강의 횟수로 치면 산업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은 거의 뭐 9강, 10강? 그 정도 될 거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못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강약 조절 좀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요. 부속법령 한 개당 한 문제 출제 원칙은 이제 탈폐가 되어서 노1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 최소 16문제, 많게는 19문제, 거의 뭐 50% 가까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문제에서 한 10문제 내의 부속법령이 출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적인, 이제 틀리라고 일부러 내는 문제들 있죠.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시행령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라던가 모듈형 문제의 비중도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가서 노동법은 과연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노동법은요 2가지로 구성되죠. 법률 규정과 판례. 자, 법률 규정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제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의미하고요. 자, 판례는 이러한 법 규범을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해서 구체화해서 해석한 게 이제 판례라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법 규정으로 모든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다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러프하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요. 이 포괄적인 규정을 실생활에 일일이 적용해서 이 법 규정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견해, 이게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1차 노동법은 아까도 본 것처럼 이제 출제 근거가 법 조문에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규정, 법 조문은 OX를 찾는데 먼저 1차 포인트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보완할 때 판례의 결론부터 보시면 됩니다. 판례의 결론. 판례 근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런데 2차 노동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법전이 지급되기 때문에 법 조문 자체를 베껴 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법 조문을 쓰는 경우는 나와요. 우리가 답안지 쓸 때 판례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근거 법 규정이 먼저 나오고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판례를 쓰기 위해서 법 규정은 우리가 법전 보고 찾는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해당 법률 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공부하면 해당 법률 규정은 암기 안 해도요, 머릿속에 꽂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노동법은 실제 판례 결론뿐만 아니라 이 판례 결론이 도출된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통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결론이 뭐다 이렇게 나와. 아이고.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포인트를 놓쳤어. 자, 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했는데 내 주장이 받아지지 않아요.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안 하잖아. 뭐라고 해? 왜요? 왜 그런데?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걸 설득하려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거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노동법의 포인트는 이 판례 근거, 이게 거의 한 40% 정도 되고요. 판례 결론이 한 10% 정도.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우리가 실제 어떠한 법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주장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근로자의 주장이 옳은지, 그거를 우리가 판결문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해결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공부법과 2차 공부법이요, 같은 듯 하면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1차 위주로 공부했다. 그러면요, 2차 공부할 때 거의 노베이스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핵심 소속 노동법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최소화하면서 그 세이브된 시간을 뭐로 간다? 여러분들 2차 관련된 판례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공부 방법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간 학습 계획을 보시면요, 올해 1차 시험은 5월 25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 2차 시험은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토일 이틀 동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컬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9월에 GS 연기 과정 이미 끝났고요. 자, 1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일반. 그리고 4월 5월 달에 이제 GS 2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컬인 6, 7월에 이제
GS 3기 최종 커리가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특강을 좀 끼어 있는데, 우리가 GS 연기 개강전에 기초인문 특강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고난이도 법리 특강이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기 과정 끝났을 때, 그래서 2기 시작하기 전에, 사례 문제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해서, 핵심 사례 특강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시작하기 그 바로 전에 1년 동안은 주요 최신 판례를 제가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기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7, 8월 달에 이미 1차 기본일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2월에 시작하는 그 특강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90% 이상 동일하고요. 우리가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개정된 그 법률 규정들이 좀 몇 개가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나왔던 주요 판례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거는 크게 여러분들 합격 여부에 대세를 좌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강의 들으셨다. 그러면 이번 1차 강의는 패스하시고 2차 커리 위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차 커리에서도요, 개정법 내용은 GS 1기 과정에서 제가 주요 맥을 짚어드렸고, 그리고 주요 그 최신 판례 결론들도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작년에 이제 9월에 8월에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있는 1차 강의보다는 GS 1기 커리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GS 연기 과정을 이제 들었다는 전제해서 지금은 이제 1차 기본 1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 4월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이제 부속법령 특강, 그리고 마무리 최종윤리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커리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요. 나는 한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에서 지금 1기 커리 들어가시면서 뭐 1차 커리 짬짬이 이렇게 좀 필요한 거 들으시다가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최소화시켰으니까요. 객관식 문제풀이는 제 장점인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시간이 세이브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기본 이론에서 실력을 잡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개별 학습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법의 객관적인 어떤 중요도라던가 또는 객관적인 난이도라던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본 베이스를 오픈 안 하시면서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봅니다. 잘못된 여기 상담 요청인 거죠. 자, 공부 방법은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바케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차별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과거에 공부를 과거에 좀 해왔어. 그래서 나는 책을 보는데 좀 제가 그 해독력도 굉장히 높고요. 이해도도 높아요. 암기력도 좋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학원 커리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나는 그동안에 공부를 안 했어. 또 나는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시간도 안 되고 힘도 딸려. 자,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공부 계획을 조금 길더라도 세우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차별된 공부 전략을 세워라.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 차별화 공부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할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적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진 않아요.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듣기 좋은 소리 했다가 3년, 5년, 10년 공부하면 뭐 할 건데? 과거에 제 친구 중에요, 물론 사법시험 합격하긴 했지만 거의 10년 돼서 합격했어요. 거의 10년. 물론 지금은 잘 살아.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젊은 청춘 신림동에서 고시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거 아무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 젊은 시절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듣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쓴소리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상처 입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1차 100번 합격하면 뭐합니까? 좀 전에 말했던 거의 10년 동안 이제 공부해서 사시 합격한 친구 1차는 매년 붙었습니다. 1차 처음 붙을 때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계속 떨어지는 거지. 예. 1차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요, 2차 합격 못하면
계속 수험생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25문제다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정말 60점 턱걸이로 넘는 게 현명했어. 근데 지금은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런 건 현명한 게 아니라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되 그 시간 투자할 때 이제 그만큼 시간이 투자되니까 2차 공부할 때 폐쇄가 말리는 거죠. 어떻게? 1차 공부하면서도 노동법만큼은 최소한 2차와 연계돼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과목에 공통된 거죠. 객관식 문제로 단권은 안 됩니다. 40문제 볼 때는요. 자, 우리가 사실 객관식 문제로 단권에서 시험 문제 보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전문직 40문제 보는 시험을 객관식 문제로 단권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은 우리가 항상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계 충실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 강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신림동 최고 강의를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강의 내용이라던가 자,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 프라이드는 탑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한 압축된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책에 그게 나와 있죠. 행시소도노법 제 3판 내용 보시면은 저는 여러분들 이게 화면이 작아가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기본은 2차 공부로 우리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차용으로 뽑은 게 아니라 책을 2차 책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요 2차 책에서 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책을 기본으로 2차 책을 쓴 게 아니라 2차 책을 기본으로 1차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체계를 보시면요 이해도가 굉장히 높도록 우리가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항상 법조문 나오고 관련된 판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볼드체 그리고 밑줄 쳐져 있는데 볼드체 밑줄은 여러분들이 노동법 공부할 때 최소한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될 부분들을 볼드체 밑줄 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형광펜 칠해있습니다. 이 형광펜이 뭐다? 이 형광펜이 기출 조문, 기출 판례입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은 여기에 첨어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첨어가 뭐야? 오답 변형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한 판을 딱 봤다. 그러면 장난컨대 객관식 문제풀이 꼭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 과정 꼭 풀 필요 없고요. 이때 객관식은 어떻게 푼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실제로 마킹하고 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 풀 때 1분에 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1분에 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좀 더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세이브가 돼야죠. 한 40초 정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지문을 딱 바르는 순간 요거 맞는 지문 요거 뭐가 틀리고 이게 눈으로 발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이미 다 해놨다는 거야. 32년 동안 기출적 문제를 모든 것들을 단권화 시켜놨습니다. 다 단권화 시켜놨어. 빠진 거 없어. 자, 그리고 정말 빈출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되는 부분은요. 체크 포인트로 해가지고 강약 조절 다 해놨고요. 또 수업 시간에 두 문자로 이 내용을 또 암기를 또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 커리만 잘 따라가셔도요, 최소한 노동법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만 잘 따라갔다. 그러면 뭐 따로 복습을 안 해도 그래도 노동법은 합격점 이상은 제가 맞춰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PPT 판서를 통한 정지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흑칠판에다가 판서를 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강의안을 이제 PPT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거의 모든 주제들이 PPT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PPT로 전체 거시적으로 내용을 다 잡아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판례인 거죠. 근로상 관련된 판례. 자, 이렇게 전체를 거시적으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핵심소득 노동법을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 그리고 오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예문들을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 잘 따라오셔도 노동법은 여러분들 합격점 점수를 제가 맞춰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수업은 2차 공부와 항상 연계를 둬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1차 시험에 판례의 어떤 근거, 그러니까 판례의 결론이 도출되는 근거, 자, 이런 것들은 기출이 안 되지만 저는 최소한 1차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 가서 뭐라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차 컬이지만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2차 관련된 판례 공부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네 번째, 에코 학습법을 통한 출제 포인트 현장 암기 되어 있는데, 이제 에코 학습법은 뭐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선창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죠. 머릿속에 안 남아.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속으로라도 한 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해고 정당성을 한번 보면 1차역으로는요. 그냥 23조 제1항에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해고 등은 징계 등은 해고 등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 그냥 그거로 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근로자의 책임의 사유가 뭔데?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판례가 이 판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징부 내용, 비행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기 질서가 물리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어는요, 여기까지가 1차야. 여기까지가 1차. 근데 2차를 하려면 여기까지가 와야 돼요. 실제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2차 답안지 쓸 때는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제가 암기를 시켜드리냐면, 먼저 두 문자로 보시면은 사고, 개근책. 이렇게 두 문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요, 노동법 책 사셨죠? 책을 사셨어. 자, 책을 샀죠?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도서관에 또는 우리가 스터디 카페에 출근해서 개근해서 공부를 해라. 사고 개근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판단 기준인데, 사고 개근책 판단 기준은 사업 목적의 목 동그라미, 성격의 성 동그라미, 여건의 여 동그라미. 자,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징부 내용에서 지 동그라미, 그리고 비행의 동기와 경유에서 동경 동그라미, 그리고 위기질서에 물려될 위험성 등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성의 위, 그리고 과거 근무 대태 해가지고요. 두 문자는 여기 보시면 좀 좁죠. 목성여지 동경위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주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목성에 레이저 기지를 설치해가지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금 속상하게 하니까 그냥 레이저를 한 방 뻥 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동경이 이제 피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동경이 위태롭게 된다. 이런 식의 두 문자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목성여지 동경위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암기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근기법 23조는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자, 정당한 이유가 뭐였죠? 사고 개근책. 그래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자, 그러면 사고 개근책은 어떻게 판단한다? 목성여지 동경위태.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비행위가 일어날 동기와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위기질서 문화되는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 한도내에서 2차 판례도 어느 정도 암기를 좀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나서 2차에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보기 직전 10분 동안 115X 핵심 지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OS 퀴즈인데, 여러분들 그냥 잡다한 거, 정말 단순한 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저 출제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빈출되거나 정말 실수하기 쉬운 거라던가 아니면은 전체 우리가 그러니까 전회차 거 수업을 복습할 수 있는 키워드 위주로 제가 쭉 연계해가지고요. 10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시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도 뒤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OX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 강의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상시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핸드폰을 좀 공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입니다. 010-4123-5637.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외적인 것도 상관없고요. 공부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언제든지 저한테 뭐 카톡이라던가 문자로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질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답을 원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정보도 어느 정도 입력을 해서 연락을 해주시는 게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